조선왕릉 40길과 도란도란 궁에 대한 과정 안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회는 조선 왕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 4회는 도란도란 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는 조선 왕릉 조성과 동서왕릉 20길, 2회차는 토성 백리 안팎의 왕릉의 20길에 대한 이야기, 3회차는 동서남북 경복궁 속으로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4회차 마지막 차례가 되겠죠. 동궐 창덕궁 창경궁에서 근대 정동까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조선 왕릉 40길 일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또 우리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를 세계인한테도 소개를 하고 또 우리도 그로 인해서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여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정 수준의 문화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말고 좀 더 다양한 우리의 전통, 고유, 한국만의 이런 문화 분야에서도 좀 더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곳, 몇 개, 뭐 이렇게 다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저희가 14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처음에 이 문화유산이 등재가 된 것은 1995년에 등재가 됐거든요.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가 등재가 되고 작년에 2019년에 한국의 서원이 등재됨으로써 총 14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4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서 조선왕릉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선왕릉은 2009년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특징은 조선왕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기가 등재가 된 것이 아니라 무려 40기가 등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왕릉 40기를 우리가 모두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조선 왕릉을 통해서 또 다른 조선 왕조실록을 현장에서 읽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이러한 컨텐츠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0기 생각보다 많죠. 좀 복잡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40기를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가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떤 그 일정한 규칙과 어떠한 일정한 그러한 그 이 관계 이런 것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에 있느냐 또 그 어느 방향에 있는 것이 누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관계를 아신다면 훨씬 더 이 조선 왕릉 40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향과 관계만 알면 조선 왕릉은 끝이다 라고 하는 좀 거창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왕이 궁궐에서 살죠. 이와 똑같이 죽어서도 또 다른 궁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선 왕릉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걸까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릉이 이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떤 면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면 왜 등재가 됐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 하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운용을 했었던 나라고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왕릉을 조성하는 것도 그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런 여러 분야를 통틀어서 그 왕릉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타난 것을 가지고 당시의 문화의 수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왕릉은 조성을 할 때에 왕릉만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릉을 포함한 그 넓은 지역에 엄청나게 큰 녹지를 조성을 합니다. 이것을 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후대에 돼서는 개발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옛날에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에서 이 조선 왕릉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릉은 그냥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법은 국조 오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법인데요. 그러니까 오례니까 5개 예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길례, 가례, 빈례, 군례, 그 다음에 흉례.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게 흉례가 있는데요. 이 흉례가 바로 이 왕릉을 조성을 하는 그런 예법입니다. 왕이 죽어서 부터 시작을 해서 왕을 장사 지내는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이 5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빈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 행렬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산에다가 왕릉은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국조 오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왕릉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서울, 과거에는 이걸 한양이라고 불렀죠. 한양에 이렇게 도성이 있었는데 도성 10리 밖 100리 안에 조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양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만들어진 능은 어떤 능이었을까요? 왕의 능이었을까요? 왕비의 능이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왕비의 능이었습니다. 이 능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였었던 신덕왕후 강씨라고 하는 분의 능인데요. 이 능은 어디에 조성이 됐냐면요. 지금으로 보면 서울시청 건너편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영국대사관이 있는 그 자리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름은 정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태조 이성계가 평소에 이 신덕왕후 강씨를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성 밖으로 보내질 못하고 도성 안에 조금 한적했지만 경복궁에서 이 보일만한 그 자리에 이 능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원찰이라고 하는 흥천사를 짓고 그 흥천사의 종소리를 듣고 수라도 들고 그 다음에 정무도 보고 잠자리 들고 이랬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정릉은 만들어진 지 12년 만에 태조의 아들이었었던 태종에 의해서 파헤쳐져서 다른 곳으로 지금 정릉자리입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성물들은 전부 광통교, 청계천에 가면 광통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다시 보수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청계천 광통교에 가보시면 그 흔적들, 정릉의 성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여기에 원래 그 정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지명입니다. 이제 이 앞에 제가 미리 이제 그려놨는데요. 그려놓은 이제 화이트보드의 그림과 제가 이제 몇 개의 그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왕릉이 어떠한 위치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지도는 제가 이 가운데로 이렇게 파란 이런 그 선을 그려놨는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을 가운데로 가르지는 한강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조선시대의 한양 도성의 모습을 제가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곳이 방향으로는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이 서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그 다음에 이 위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동쪽으로 가면은 이 물이 두 개가 이렇게 합류를 하잖아요. 이게 한강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 여기를 우리가 두물머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양수리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합류를 해서 이렇게 서해로 가다가 이후에 서쪽에서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조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염하로 해서 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한양 도성의 모습이고요. 요 네모진 것은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양 도성은 이거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 산이거든요. 이 네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을 옛날에 이 안에 한양이 있었고 요것을 요 네 개의 산을 둘러싸서 도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이 왕릉은 이 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리까지를 우리가 성저심리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심리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백리까지 백리 그 안에 모든 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일정한 이제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릉은 이 안에 도성 안에 조성이 됐잖아요. 이 도성 밖 심리 밖 백리 안에 조성된 최초의 능은 어디에 있었냐면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제가 저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쪽 아마 이제 여기 요 지점 정도에 이렇게 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능의 주인공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1407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은 자기는 이러한 그 도성 근처 여기에 묻지 말고 내 고향인 함흥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을 자기 아들이었던 태종한테 남기게 되는데 태종이 차마 자기 아버지를 먼 곳에 모실 수가 없어서 천하의 명당을 찾아가지고 이
능을 정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구리가 있는 곳입니다. 구리 아시죠? 동쪽에 구리. 그래서 구리 있는 곳에다가 정하게 되고 이 능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냐면은 건원능 이렇게 정합니다.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잖아요. 태종도. 그래서 이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함흥에서 이 황토 그 다음에 그 함흥에서 자라던 억새를 가져다가 이 봉분을 만들 때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건원능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조선왕릉 40기 중에서 억새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벌초죠. 이거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억새가 자라고 있는 그런 능이다.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건원능이죠. 이게 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능은 모든 능이 전부 다 두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능호가. 그런데 여기만 세 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건자가 조선을 건국한 분이고 이분이 개창을 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자를 더 붙여줘서 세웠다 이거죠. 원능, 으뜸원자에다가 이 능을. 그래서 건원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동쪽에 있는 구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능이 건원능 이후로 약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500년, 1904년 이 처음에 이 건원능이 만들어진 것이 1407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407년에서 1904년까지 약 한 500년이죠. 이 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계속 능이 들어와서 9개 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쪽에 있는 9개 능이다. 그래서 동구릉 이렇게 부릅니다. 동구릉. 그러니까 동구릉은 누구의 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9개 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리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동구릉에는 어떠한 능이 있는지 한번, 이게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는 것은 태조 이성계능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두르는 능 중에서는 이 현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현능은 문종의 능입니다.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능인데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현능과 건원능이 들어온다. 문종의 능. 자, 조선 후기로 가서 나머지 7개의 능이 들어오는데요. 조선 후기를 여는 가장 먼저 왕은 선조입니다. 선조의 능이 목능인데요. 선조의 능 목능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조의 계비였었던 장렬왕후 조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예송 논쟁의 이 표본이 됐었던 이제 그 분인데, 장렬왕후 조씨의 휘릉이 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렬왕후 조씨의 휘릉 다음에는 현종의 숭릉이 두르게 되고요. 현종 다음에는 그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종 아시죠? 그 영조의 그 아들인데, 경종의 원비였었던 단의 왕후 심씨라고 하는 분의 해릉이 두릅니다. 해릉. 자, 그 다음에는 영조. 그러니까 이 경종 말고 이제 영조가 있죠. 영조와 그 이 정순왕후 김씨가 이로 두르게 되는데, 요 능의 이름이 원능이라고 하는 능입니다. 자, 8번째 두르는 능은요, 효명세자와 신정왕후 조씨인데, 이 능의 이름을 수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효명세자의 아들이었었던 헌종이 있습니다. 여기도 23살에 이제 일찍 죽는데요. 그 능이 경능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두르게 되는 능입니다. 경능. 그래서 경능에 효현왕후와 효정왕후 홍씨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효정왕후 홍씨가 1904년에 들어오면서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9번째까지의 능이 완성이 되면서 이름을 동쪽에 있는 9개 능이다. 그래서 동구릉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동쪽에만 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은평구와 고양시의 경계 지점에 5개의 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릉을 서쪽에 있는 5개의 릉이다. 그래서 서릉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아니고요. 서울웅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서울웅은 가족이 어떤 가족들이 두르게 되는데 두 가족입니다. 첫 번째 가족은 세조의 가족이고요. 두 번째 가족은 숙종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흔히 서울웅을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숙종의 패밀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전에 벌써 세조의 가족들이 이 서울웅에 두르게 됩니다. 이 세조의 가족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의경세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종입니다. 자, 의경세자는 20살에 왕이 되기 전에 일찍 죽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소해왕후 한씨, 그러니까 이 인수대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되지 못한 채 20살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세조가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 아들의 묘자리를 아주 좋은 곳을 택하라고 해서 택한 곳이 바로 여기 지금 서롱이 있는 이분의 묘가 경릉이거든요. 이 경릉의 그 묘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종이 들어오는데 예종도 이 왕 노릇을 불과 11개월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일찍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들어왔었던 다른 줄기에 다른 곳에 창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으면서 조선 전기는 이 서울릉이라는 것이 두 개의 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서이릉 이렇게 부를 수 있었겠죠. 물론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그 후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숙종의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선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숙종의 능을 명능이라고 하는데요.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비 두 분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명능 숙종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인현왕후 민씨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같은 능역입니다만 떨어져 있는 곳에는 두 번째 계비였었던 인원왕후 김씨가 이렇게 있어서 요 한기 명능 한기에 이 숙종능이 형성이 됐고요. 요 명능보다 좀 더 앞서 가지고 그 능이 형성이 됐는데 그 능은 익능이라고 하는 능입니다. 이것은 이 숙종의 원비의 능인데요. 세자빈으로서 있다가 불과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의 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능이 인경왕후 김씨의 능이 익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했으니까 하나가 더 있었겠죠. 하나는 홍능이라고 하는 능인데요. 이 홍능에는 숙종의 아들이 두 명 있었잖아요. 아들이 뭐 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왕이 된 사람은 경종과 영조가 있었는데 이 영조가 이 홍능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동구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홍능에는 그 원비였었던 정성왕후 서씨가 이제 얘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영조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이게 봉분을 만들었었는데 이쪽이 한쪽은 비어 있습니다. 서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좌우 뭐 동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관직 같은 경우도 좌의정 우의정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좌의정이 우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 오른쪽이 우입니다. 그래서 서쪽이 우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왼쪽이 되고 우리가 매일 묘가 있으면 능을 갖다가 이렇게 등지고 있었을 때는 오른쪽이 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비어 있어서 이것을 허우제라고 우허제 허우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종의 가족들 셋과 그 다음에 세조의 가족들 둘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서울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릉이 완성된 것은 이 홍릉이 들어오면서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에 보면은 서쪽에 또 세 개의 릉이 있다. 그래서 서삼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서삼릉의 주인공도 가족인데요. 어떤 가족이면 중종의 가족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종은 직접적으로 여기 들어오지는 못했고요. 그 중종의 가족 중에서 계비가 있어요. 장경왕후 윤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장경왕후는 대윤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원래 자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서삼릉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따가 말씀드릴 대모산 자락 헌릉이 있는 그 옆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바위가 많아서 한 10여 년 후에 지금의 서삼릉 자리로 이 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릉이라고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었었던 인종이 조선 왕들 중에서는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7개월 만에 죽습니다. 효심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어머니 옆에 두르게 되는데 이름은 효릉, 이렇게 효심이 강했다 그래서 효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조선 시대의 그 강화도령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 철종이죠. 그래서 이 철종과 철인왕후 김씨가 있는 예릉이 있는 것이 서삼릉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봉일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봉일천, 파주입니다. 그래서 이 봉일천에는 파주 삼릉이 있습니다. 파주 삼릉. 그래서 옛날에는 이 파주 삼릉을 공순영릉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명을 따서 파주 삼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공순영릉이라고 불렀을 때는 공릉과 순릉과 영릉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기도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또 자매 관계예요. 그래서 공릉과 순릉은 세조의 장자방, 세조를 도와서 반정을 성공시키고 세조의 책사에 썼던 한명회 아시죠? 그 한명회가 세조와 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큰 딸은 예종에게 보내고 둘째 딸은 성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원비로 보냈는데 이 딸들이 20살을 다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일이라는 것이 내가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모든 것을 다 갖는 건 아니죠. 이렇게 또 호사다마라는 것이 이제 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이 왕릉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장순왕후 한씨라고 하는 분이 예종의 원비였거든요. 이분이 있는 곳이 공릉이고, 그 다음에 순릉은 공해왕후 한씨라고 그래서 이 성종의 원비였었던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는 영릉이라고 그래서 길령자를 씁니다. 영릉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한 2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길령자를 써서 영릉인데, 이 영릉은 효장세자라고 하는 분의 능이 되겠습니다. 효장세자. 세자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제 추존이 돼가지고 이제 능이 됐겠죠. 이 효장세자라고 하는 분은 정조의 이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조의 원래 아버지는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로 하지 말고 영조가 여기를 법적인 아버지로 해서 이 영조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죽었을 때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진종이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 추존이 되게 되면서 이름을 영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릉, 동쪽에 9개 릉, 서쪽에 5개 릉, 그 다음에 이 서쪽에 3개 릉, 파주에 3개 릉, 이렇게 해서 총 20개 릉을 여러분들께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릉을 말씀을 드렸고요. 2부 순서에는요, 여기를 넘어서 이제 강남으로 가서 이 태조 건원릉 이후에 만들어진 헌인릉부터 시작을 해서 2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